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그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이제 이상은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이제 제가 전공 쪽은 예합사상 쪽하고 또 시경 이런 쪽을 많이 했어요. 문학사상 쪽. 근데 이번에는 또 이 맹자를 한번 강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이번 학기는 한번 우리 맹자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 붓. 처음으로 들어간 게 제 이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상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만 말씀드리면 두 번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 혹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거는 이 동명이인이 물론 굉장히 많지만은 그 이상은 선생이라는 분이 동양철학계에 아주 거두로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제 선생님의 같은 동명이인이며 똑같은 이상은 선생님이 고려대 동양철학과에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도울 선생의 스승이 김충렬 선생님이나 윤사순 선생님이고 그분의 선생님이 이상은 선생님입니다. 저의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도울의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선생님이 7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이전에 나온 책이라든가 뭐 논문 이런 거는 그 선생님께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고 79년부터 이제 석사 논문 쓰고 홍대에서 동양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84년부터 원주 상지대학에 가서 쭉 처음에는 이제 철학개론을 강의하다가 이제 그 중국학과를 만들어서 쭉 동양철학, 중국어, 중국문화론 이런 걸 강의하다가 작년 8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맹자 선독, 이 선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맹자를 차근차근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한 2년은 3년은 걸려야 돼요. 예. 빨리 읽어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여기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16강으로 맹자를 강의를 한번 끝내달라. 그래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보진 못하고 중간중간 뽑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해서 이제 읽는다. 그래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그냥 맹자라고 쓰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요렇게 하거나 지금 요런 거를 하면은 요건 이제 책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요건 이제 논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여기 참 이런 강의가 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또 별로 많이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디다 아주 대학원처럼 이렇게 딱 맞춰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여기 오신 선생님들. 사서 다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맨 위다 맞출 수는 없고, 좀 평범하게 해서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처음 이제 사용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가장 기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전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전을 옛날 것을 그냥 많이 알아서 문자 쓰고 하는 그게 아니지요. 그렇죠? 공자께서 잘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온고의 지신이라. 온고 하면은 옛 것을, 이게 고자는 익히 잘 안다는 게, 이제 익힌다는 거는 옛 것, 요게 고자가 고와 같습니다. 옛 것을 알아서 새 것을, 새로운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과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걸 통해서 이게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온고지신이죠. 이 자를 이제 빼가지고서 줄여서 온고지신, 이렇게 이걸 좀 밀까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예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죠, 여기? 예. 서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법고 창신. 얘기 들어보셨죠? 법고 창신. 선생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어요? 예, 질문하는 걸 꺼려 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법자가 이땐 동사로 쓰였어요. 본받다. 옛날 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처음에는 법첩을 보고서 왕이지든 고양순이든 안진경이든 이렇게 잘 쓰고 하다가 나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처럼 자기 체를 만들어내. 이게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온고지신이나 법고창신이나. 이게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을 조금씩 세밀하게 강독할 수는 없어요. 그럼 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라고 요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문학 강의를 한다. 근데 인문학 강의의 특징을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게 답이다 라고 딱 집어서. 아닙니다. 인문학이, 특히 철학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 해답, 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훌륭한 성인들 얘기도 알고 보면 답을 나름대로 제시한 거예요. 공자는 공자 나름대로 이런 답을, 노자는 노자 나름대로,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그래서 그게 완전한 어느 게 다 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문학 강의를 하는 분들이, 또 듣는 분들이 요즘 잘못 저거 하는 게, 수학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옛날 서당식으로 한문을 그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읽어나가요. 일단 한문 기본적인 것을 읽어나가되 거기에 연관되는 얘기들,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강의 목표는 일반 강의처럼 이런 거 원문 없이 그냥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문만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고요. 여기 맨 처음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게 좀 먼 거네. 예, 여기다 그냥 할 수밖에 없네요. 이 맹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게 맹자 집주 서설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대해서 주를 쫙 이렇게 모아놓은 게 주자께서 이제 했는데, 서문인데 바로 서문을 들어가지 않고 이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한 시기, 그리고 맹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시간 정도를 제가 기본적으로, 물론 중국의 고대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 어렴풋이는 알지만 정확하게 또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화면이 여기 없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러네. 네. 자, 그러면은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기가 이제 전국시대예요. 근데 그 시기 더 이전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자 이겁니다. 중국 고대 아주 더 신화시대로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면서 맹자에 이르는 시기까지, 그리고 맹자가 대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를 이거는 이따 읽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화면이 여기 없으면 좋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에 어느 나라든지 그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뭐가 먼저 얘기가 되냐면 신화가 먼저 얘기됩니다. 신화 시대. 그래서 이 신화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미스에서 이성으로 바뀌는 게 이게 여기서 이런 과정에서 학문이 나와요. 처음에는 인간이 사람들이 나서 뭐 수렵 활동하고 막 이러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생각하고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야, 우리가 어디서 온 거야?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애초에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화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초기에 정신적 산물이에요. 뭔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죠. 근데 누가 한 겁니까? 신이 한 겁니까? 예. 이야기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처럼 뭐 신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는 처음에 어떻게 천지가 개벽됐고 어떻게 인간이 나왔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민족, 그 사람들의 가장 초기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지만 중국의 신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중국 신화. 중국 신화는 그리스 신화처럼 체계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여기저기 산해경이나 이런 데 회남자나 이런 데 나타나는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화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신화 시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성 시대로다가 바뀌어지면서 그 이제 철학도 나오고 학문도 나오는데 자, 이게 싹 지우는 게 좀 그렇구나. 예. 자. 중국의 이제 고대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번 거는 한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교양 강좌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반고개천이라는 반고개천. 그 다음에 하나는 여와 조인. 반고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고라고 하는 신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있었냐? 마치 커다란 달걀같이 그냥 암흑 속에, 커다란 이런 속에 반고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대요. 인간인지 신인지 있었는데 이 안에서 18,000년 동안을 잠을 자다가 이렇게 깨보니까 캄캄해요. 그냥 완전히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더듬어 보니까 무슨 도끼 같은 게 옆에 있어요.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서 팍 내려쳤더니 이게 쫙 갈라져 가지고 천지가 개벽이 됐다. 이게 중국 신화예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누가 그럼 처음에 반고를 만들었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도끼는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딱 깨트리니까 이게 혼돈의 세계에서, 히랍에서 말하는 카오스의 세계에서 코스모스, 확 하늘과 땅이 열렸다. 그래서
반고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이제 신 같은 거로 보죠. 인관 하늘을 열었다, 천지를 개벽했다. 그래서 이제 열렸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또 붙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반고가 계속 밀어 올렸다 그러죠. 이렇게 엿기 들듯이. 매일 한 장씩 한 개씩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러기 또 18,000년 있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이 됐고 맑은 건 올라가서 무거운 건 내려가서 땅이 됐고 반고의 살은 썩어서 흙이 되고 뼈는 또 나무가 되고 바위가 되고 또 뭐 다른 건 또 뭐 풀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반고 신화예요. 근데 여기서 신화가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 안에 이들의 사고가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삼재,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여기다 막 쓰겠습니다. 삼재 사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삼재. 삼재는 천지인을 말합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지금 보면은 다 다르지만 원래는 하나였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이 합일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지금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원래는 근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단군 신화에도 하늘에서 한인이 내려와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서 또 땅에 있는 그 곰이 웅녀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 결합되는 거죠. 천인 합일. 그러니까 동양적 사유의 특징이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인간과 또 인간과 자연, 인간 물질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구분하려는 게 특징이라면 동양 쪽에서는 합일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신화에서 반고 신화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유명한 시는 여와, 이거 여와로 읽습니다. 여와 조인이라는 거예요. 여와가 사람을 만들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흙덩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뭐 마치 하느님이 몰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니까 바닥바닥 뛰어가면서 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만드는 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흙탕물 막 해놓고서 밧줄을 딱 해서 띄워서 휙 뿌리니까 막 푹 떨어지면서 사람이 막 만들어져서 엄마 하면서 막 만들어졌다 하는 신화가 있어요. 그 밖에 다른 신화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신화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신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또 그 전설 시대, 신화 시대, 신화는 이제 더 좀 범위가 크다면 그게 신화 전설, 그것도 거의 신화와 같은 건데 중국에서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고대에는 삼황오제, 삼황오제의 전설, 이 삼황오제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또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셔도 잘 나올 건데 뭘 삼황이라 하냐 요거에 대해서 딱 정확한 정설이 있질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꼭 들어가는 사람이 두 분이 있어요. 복희씨, 이 복희와 천천히 쓰는 게 좋아요? 어떻게 확 흘리면 좀 그렇습니까? 요거 희입니다. 왕이지 할 때 희자예요. 복희씨. 복희신농 이분은 두 분은 늘 들어가요. 복희씨는 얘기에 의하자면 고기 잡는 거, 그물도 만들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러고 또 주역과 관련이 있어서 주역의 궤 있잖아요. 8궤를 그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신농씨. 신농씨는 뭐 한 분이 농사 짓는 법. 또 약초가 이게 약초인지 아닌지. 그래서 약초인지 아닌 독초인지 구분하느라고 오늘은 하루에 300번도 까무러치고 그랬다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래에도 민요라든가 이런 단가 이런 데도 신농신 많이 나와요. 농부가에도 나와요. 신농시 만든 쟁기 좋은 소로 앞을 세워 막 이럴 때 신농씨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친 아주 훌륭한 분이 신농씨인데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분은
많이 달라요. 어떤 데서는 수인씨라고도 그러고, 수인. 이분은 불화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분은 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수인시다. 요 숫자예요. 어떤 데 보면 아까 말한 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여와, 그것도 여와는 복희의 부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여와 씨를 넣기도 해요. 복희 신농 여와 또는 복희 신농 수인 또는 어떤 데서는 복희 신농 축융이라고 하는, 이것도 불을 담당한 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시대가 있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의 역사책 중에 대표적인 역사책을 쓴 사기, 사마천이죠. 사마천도 야, 이거 사망 이전에 이거는 좀 너무 믿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기에 어디부터 기술을 하냐면 오제부터 기술합니다. 오제 본기부터. 그래서 오제가 여기 오제가 첫 번째 누구냐? 오제가 누구죠? 첫 번째? 황제입니다. 황제. 네. 첫 번에 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또 황제는 이 나중에 그 임금왕자에서는 이 황제 황자가 아닙니다. 예, 요건 임금왕자인데 누르왕자, 옐로우 엠퍼러라고 그러는데 중국 문명의 시조라고 그래요. 황제 때 글자도 만들었다고 그러고 뭐 수레도 만들고 뭐 하고 그랬다. 그래서 옛날 또 얘기하자면 동이족을 대표하는 치우천왕과 싸워서 또 탕록전에서 황제가 이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저 단군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를 무슨 자손이라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 뭐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 신농씨를 다른 말로 염제라고도 그럽니다. 염, 불꽃염자. 염제신농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염제신농씨를 중국인의 시조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중국인이 자기네들의 시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따고 여기서 염자를 따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염, 황, 자손, 이건 뭐 한자로 쓸 필요 없죠. 염황자손, 염황子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오제 중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황제 다음에 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전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욱. 욱입니다. 이거 전욱. 그 다음에 전욱, 제곡, 곡. 그냥 들어두셔도 됩니다.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이제 제곡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전욱, 고양시, 제곡, 보신시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인물이 이제 이걸 다시 왜 어디 가지? 네? 5초 눌러야 돼? 왜 여기 확 지우는 게 없죠? 여기 나타나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전자 그 칠판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오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오제 중에 여러 사람이 쭉 있지만 첫 시작이 황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쭉 내려와서 전욱, 제곡, 그 다음에 제요, 그 다음에 제순, 이렇게 갑니다. 제는 그냥 임금이라는 이제 뜻이고요. 그래서 그 요임금, 그 다음에 요거 순입니다. 순. 이순신 장군 할 때 이거 순자예요. 이순신 장군 형님 이름 뭔지 아세요?
이순신의 형님은? 예? 모르시겠어요? 눈치로. 이요신입니다. 이순신, 이요신, 요임금이. 근데 어쨌든 이 요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순이라고 하면 많은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얘기한 요순 시대다. 그리고 이제 가장 포악한 임금을 이제 뒤에 걸주를 얘기하는데, 유교에서 이제 공자님이 저 중용에도 그래요. 조술 요순하고 헌장문무라. 요순의 도를 으뜸으로 본받아서 서술하고 문왕과 무왕의 도를 잘 펼쳐내서 본받아서 했다라는 게 이제 공자의 얘기인데, 그래서 육아에서 성인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위는 아닙니다. 이 황제는 어디서 이렇게 받드는지 아세요? 황제. 도가사상에서. 그래서 노장사상에서 이 황제를 받들어서 황노사상이라고 또 그래요. 예, 저 한대에는 황노사상.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가면서요. 중국에 요즘엔 여행을 못 가셨는데, 저도 2019년에 국제학회에 갔다 오고서는 계속 중국을 못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여행 중에 황산이라는 데 가보셨습니까? 황산. 예. 황산이 산이 노랗던가요? 예? 황산 노랗지 않지요? 황산은 시커매요. 바위가. 화산은 저 서쪽에 있는 화산은 좀 흰색이 좀 많이 나는데, 황산은 산이 누래서 황산이 아닙니다. 원래 이 황산의 원래 이름은 거물 흑자 옆에 마늘 다자 쓰는 이 거물 이자예요. 이산입니다. 지금도 그 밑에 이산현이 있어요. 시커매서 이산이에요. 거물 흑자, 검은 게 많다. 그런데 왜 황산이라고 부르냐? 이게 중국 문화로 하는 것 같네요. 황산은 당나라 때 양귀비하고 같이 놀던, 그러다 정치 잘 못한 사람 있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젊은 시절에. 나중에 양귀비에 빠져서 정치 망치려다. 당현종. 당현종이 도교 사상을 좋아해서 이 황산, 이산에서 황제가, 이분이 돌을 닦아가지고 신선이 되어서 우화 등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황새. 그래서 이 당나라 현종이, 야, 이산이라고 그러지만 황산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칭명으로, 어명으로 해서 황산으로 바뀐 겁니다. 원래 그래서 황제하고 관계 있다고 그래서 황산으로 한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요순, 예, 육아에서 최고로 받드는 성이죠. 요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순 다음에? 요순 다음에는 이제 요순 시대는 빨리 쓰는 수밖에 없네. 요순이라고 하는 분, 이때 요순은 당나라를 세웠다고 그러고요. 순임금은 우나라라고 그래요. 이 당나라하고 당나라는 나중에 이연, 이세민이 다 세운 근래의 후기의 당나라가 아닙니다. 도당시 요년임금, 순임금이 세운 나라 우나라. 그 뒤에 이제 순임금이 막 홍수가 많이 나니까 이 치산치수를 맡겼어요. 그래서 치산치수를 잘한 분이 누구죠? 이 순임금 다음에 우왕입니다. 운임금. 요순우. 그러니까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천하를 물려줬고, 순임금은 또 운임금한테 천하를 물려주는데, 이 우왕이 이 우왕이 세운 나라를 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라. 여름 하자. 이 여름 하자도 되지만 클 하자도 되는 거예요. 이 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하, 은이라고도 그러지만 원래는 이게 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 하상주.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걸 무슨 하상주의 문화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거를 3대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3대. 그래서 하나라가 여기 이제 사기의 기록에는 나와 있고, 하나라의 우왕이 이제 처음 해서 잘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걸이에요, 걸. 걸을 추방하고서 상나라를 세운 분이 바로 탕임금입니다. 여기 탕자가 탕임금 할 때 탕자도 되고, 우리가 무슨 목욕탕 할 때 탕자도 돼요. 끓일 탕왕인데, 이분이 이제 걸을 물리치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역사 시대. 문자의 기록입니다.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역사 시대냐 아니면 선사 시대냐 가는데, 중국에서 역사 시대는 이때부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전에는 이거는 선사 시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나라부터 역사 시대가 돼요. 역사. 왜? 갑골문이 발견돼서 그래요. 그 이전에는 발견이 안 됐었는데 청대에 와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북이 등껍질에다 뭐 써고 점친 거, 그게 갑이고, 골은 뼈에다가 뭔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예요. 이게 청대에 와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4천 몇백 자 중에서 1900자 정도는 해독이 됐고, 나머지는 해독이 안 됐어요. 근데 은나라, 이 상나라의 왕조의 역사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연대 측정을 해봐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사 시대다. 그리고 참고로 왜 은나라라고도 그러고 또 상나라라고도 그러잖아요. 제가 은자, 이상은 할 때 은자인데, 은나라 은자도 되고 은근할 은자도 되고 풍성할 은자,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근데 왜 은나라라고 했냐? 이건 사실은 상나라예요. 탕왕이 하나라를 멸망시키고서 세운 거는 상나라예요. 장사상자. 그러고서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어요. 반경. 이 반경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도읍을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은허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은허. 예. 여기 은에다가 허 그러면은, 예. 도읍터예요. 그게 어디냐면 하남성 정주에서 황하대교를 건너서 북경으로 오는 중에 안양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양하고 글자가 달라요. 우리나라 안양은 편한 안자에다 기를 양자인데, 거기는 변양자예요. 안양이라는 곳. 그러니까 거기 옛날 안양현 소둔촌이라는 곳에서 갑골문이 대거 발견된 곳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은나라 지역이었는데, 하나라의 문물은 하남성 정주 지역에서 더러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 문화가 아니냐. 근데 정확하게 얘기가 되질 않고, 또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역사시대가 아니고 선사시대고, 은나라부터, 그러니까 상나라부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상을 주나라가 멸망시킨 뒤부터 은나라라고 약간 경멸해서 앞에부터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나라가 이제 되게 어느 정도 시기였냐 하면은, 여기가 복잡해가지고 좀 그러네요. BC 1600년에서 1300년까지가 있고, 또 이게 이제 그다음에 그 뒤가 요 날짜,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숫자를 잘못 내요. BC 1300년에서 1026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있었던 왕조인데 이거는 이제 갑골문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전기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탕왕에서부터 탕임금에서부터 반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반경이라고 하는 왕, 이게 19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경에서부터 1026년은 BC입니다. 이거 전부 다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쯤 되는 거죠. 이때에 망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걸주할 때 걸임금을 멸망시키고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주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는 이제 여기 1026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BC 256년까지 약 한 800년 정도 역사가 가는데 주나라를 세운 분이 이제 여기 탁 나왔죠. 그다음에 문왕과 무왕 이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무왕 때 통일을 해요. 문왕 때는 천하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통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완전히 돌아왔을 때 무왕 때 했는데 이 주나라도 서주와 동주가 있어요. 서주와 동주.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시대를 흐름을 이제 이 은나라, 상나라는 주로 그 하남성 정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면 주나라는 지금의 서한 쪽입니다. 호경이 주나라 호경이 지금 시안 서한 그쪽 부근인데 서부족이에요. 은나라는 오히려 동이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주는 처음에 해서 1026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서주가 그러니까 770년까지 여기가 서주가 1026 BC입니다. BC 1026에서 BC 770년까지 잘 내려와요. 잘 이게 체계가 잡히고 하다가 주나라 유왕 때 어리석을 이렇게 이제 그 갈류자 유왕 때 오랑캐 침입도 받고 이러면서 막 이 주나라 왕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도읍을 호경에서 지금 서안 쪽에 있는 게 이게 주나라 이 호경호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에도 많이 쓰죠. 호경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 낙양. 호경은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도읍하고 있었을 때를 서주라고 그러고 낙양으로 옮기고 나서 이때를 동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시는 열국지 있죠? 동주 열국지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때. 동주로다가 옮겨올 때. 770년에서. 그래서 이게 403년까지 403년인가? 맨날 이 숫자가 그렇게 잘 기억이 안 돼요, 저는. 예. 403년. 이 정도까지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춘추시대라고 그래요. 네. 동주 이제 주나라가 이제 처음에는 잘 하고 있다가 춘추시대는 서로 여러 나라들이 막 합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 있던 나라들이 한 40여 개로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춘추 5패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제나라의 환공, 진나라의 문공, 송양공, 진목공, 초장왕 이런 사람들이 실제 주나라 천자는 별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춘추 5패가 다 좌지우지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춘추 시대는 적어도 전쟁을 해도 명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냥 마구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앞에 복잡하게 좀 했는데 춘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가 있어요. 이 춘추 시대는 그러니까 주나라가
처음에 이게 예, 주나라 참 그거는 잘 아시죠? 봉건제도. 예, 우리가 봉건 그러면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봉건은 서양의 봉건, 퓨달리즘하고는 또 달라요. 서양의 봉건주의는 주로 경제적 봉건주의예요. 임금이 영주한테 땅을 주고 영주가 그 땅을 노예들한테 농노들한테 나눠줘서 농사를 짓게 하고 세금 받고 그러는 건데 이쪽에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봉토건후라고 그래가지고 주나라 천자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그 중앙에 방 400리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뭐 이런 나라들을 자기 태자 말고 이제 그 밑에 아들들 또는 조카, 동생, 심지어는 그 공을 많이 세운 신하, 제나라라고 있습니다. 제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이에요. 인천에서 배 타고 쭉 가면은 도착되는 게 어디입니까? 청도, 그 위에 연태고량주 나오는데 위에 이쪽에서 저 이렇게 바닷가로 올라간 데가 제나라인데 제나라는 강태공의 후손, 강태공 물려줘요. 니네들이 다스려라. 딴 데는 거의 다 이제 자기 그 혈족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고 군대를 보내라 그러면 보이게 하고 또 조공을 받을 때 받고 이게 잘 지켜온 거예요. 한 200여 년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점점 피가 묽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야,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요게 이제 주나라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춘추시대가 시작돼서 서로 이제 힘 있는 왕들이 막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한 200 몇십 년 이렇게 넘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시대에 나온 인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자, 노자, 묵자 이런 분들이 그 춘추시대의 사상가입니다. 춘추 중엽 이후로다 거의 춘추시대 말기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전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춘추시대부터 바로 이제 끝나는데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기가 403년이 뭐냐면 중국에 이제 큰 나라가 진나라, 초나라 또 이 진나라는 지금 저 서안 쪽이에요. 진시황이 나중에 통일하는 진나라. 초나라는 저 장강 남쪽이고 또 제나라는 이쪽 우리나라 서쪽에 있고 연나라는 지금의 북경 지역, 연경이라고 그랬어요. 북경을. 거기가 진초제연이 있었고 중앙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맹자에도 나옵니다. 진나라가 천하의 강국이었는데 이때 거기에 이런 나라들은 제후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천자가 있고 주나라 천자가 있고 진나라 이런 데는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대부가 있어요. 대부. 근데 이 대부 중에 세 대부가 이 진나라를 임금 죽이고 다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 한, 위, 조. 한위조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나라로 나눠져요. 이게 삼진이라고 그럽니다. 진나라가 워낙 강국이었는데 세 개로 쪼개졌어요. 요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전국시대를. 그래서 진초제연 있었고 한위조 이렇게 세 나라가 원래는 큰 나라였는데 셋으로 쪼개지니까 약하게 돼 있죠. 맹자 맨 첫머리에 나오는 임금이 누구죠? 맹자견 양해왕 하신데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봤더니 뭐 딱 나오죠. 수불원천리 이래 하시니 하일이 오국하리요 하는 그 양해왕은 양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위나라 해왕이에요. 근데 위나라가 처음에 안읍이라는 도읍을 하고 있다가 진나라 저 서쪽에 진나라한테 자꾸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게 대량입니다. 대량. 큰 대자에다가 이 량나라 양자. 그래서 이제 양나라 양왕 그러고 양해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원래 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국 시대가 됐다. 너무 길었습니까? 예, 그 중국 역사 이것도 워낙 길은 건데 줄여서 하는데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또 시대적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나라, 이 상나라 때는 아주 종교적이에요.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서, 상제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신권적 종교문화 시대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직 자각이 되지 않았어요. 미자각 단계. 근데 이제 주나라에 오면은, 아까 주나라 있잖아요. 거기 오면은 하늘을 얘기하지만 상제 신을 얘기하는 게 천명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민심이 곧 천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덕적 자각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 그래서 경이나 경덕 사상이 주나라 때부터 나옵니다. 이게 반자각 단계라고 그래요. 자사의 문인들, 자사의 제자들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 위에 거요? 아니 지우려고 그러는 건데. 아, 요걸 누르니까 바로 지우는 게 나오네요. 아, 그래요. 처음이라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제가 이제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럽니다. 자, 그래서 흰색으로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되게 그런 거예요. 이제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그게 한 150, 200년 이렇게 좀 가다가 나중에 7나라 진초제연 한의주 전국 칠홍으로다가 됐다가 마지막으로 통일한 게 진나라가 통일하죠. 222년 BC 222년. 그러고서 이제 진나라가 얼마 못 가고 또 초나라 한나라가 쟁패하다가 결국 한나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국 역사가 그렇고 제가 이제 맹자라고 하는 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는 되게 그때 태어났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맹자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공자하고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맹자라는 부분은 마치 이제 서양 철학으로 비교하면 공자는 소크라테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자라고 하는 분은 서양의 소크라테스 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 이전의 학문을 종합해가지고 철학의 시조로다가 일컬어지는 것처럼 중국 학문의 시작을 이제 공자로부터 얘기되는데 묘하게 소크라테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플라톤 제자가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자도 이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공자에게 직접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맹자하고 순자가 이제 순자는 맹자보다 한 60여 년 뒤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근데 완전히 다르죠. 맹자 하면 우리가 성선설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성악설 그러는데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맹자는. 그러니까 공자에게는 이상과 현실이 함께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 이상적인 부분 그거를 한 분이 바로 맹자고 순자는 공자의 현실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이제 나중에 또 이해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흥미있는 거는 이상주의자가 오히려 현실적이에요. 이상주의자는 공상주의자하고 다릅니다. 이상주의자는 세상을 바꿔보려는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상을 바꿔보려고 막 임금 쫓아서 만나서 바꾸려고 그러고 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가 그냥 책이나 쓰고 논리적으로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요. 이 그 순자하고 이 이제 서양의 이제 맹자하고는 이제 플라톤하고가 비슷한데 굉장히 이상국가론을 주장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순자하고 좀 비슷한 논리적으로 이제 많이 그런데 그게 뭐 묘하게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공부하면은 앞으로 이제 직접 보시면서 또 느끼고 하겠지만은 맹자는 일단은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고 하려는 생각이 강한 분이에요. 그 열정적인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주 본인이 대장부라고 그랬듯이 두려움이 좀 별로 없었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한테 그 당시에 임금이 본인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금을 갖다 대놓고 막 그냥 이래요. 할 말 없게끔 만들어버리면 막 좁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그 성선설은 인성론, 호연직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 이제 정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 민본 사상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가 주장이 되는데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제도, 그러니까 토지제도, 정전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겠는데 맹자가 경으로 육아의 경전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송대에 와서입니다. 그러니까 13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서, 삼경 그러지만은 사서는 송대에 와서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삼경, 시경, 서경,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삼전은 춘추,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래요. 세 개. 얘도 예기와 또 의례와 주례 이렇게 해서 삼례. 그러면 9개예요. 거기다가 논어, 맹자, 효경 그리고 이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하는 사전과 같은 책인데 이하. 이렇게 해서 이제 13경이 되는데 맹자는 13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와서 송대에 와서 논어 맹자에다가 대학 중용은 얘기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요. 야, 요거 왜 여기 얘기에 들어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고 논어 그리고 맹자를 경으로다가 높여서 이제 육아 경전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맹자 소설, 집주 소설을 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뭐 맹자 하면은 뭐 이제 뭐 생각나는 게 많이 있고 그럴 텐데 차근차근 하고 시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뭐 지금 우리가 시작해서 원래 2시부터 해서 4시 20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65분 정도 하고 조금 한 10분 쉬고 그리고 나머지 또 65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제가 그 이제 편안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그럽니다. 아까 그 얘기를 참 많이 드렸는데 맹자가 그 이제 임금을 막 그렇게 막 조박는 정도가 아니라 맹자에는 혁명론이 나와요. 역성혁명론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물어봐요 임금이 그 탕임금이 그 거로왕을 추방하고 무왕이 주왕을 죽이고 해서 주나라를 세우고 은나라를 세우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전에 보면 옛날 경전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 그래요? 인을 해친 사람을 위지 잔이라고 그러고 의를 해친 사람을 위지 적이라. 잔적지는 일부에 지나다 필부에 지나다.
임금이 아니다. 이건 임금이 아니라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해야지 임금이지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면 필부예요. 문주 일부주. 내가 한 남자로서 한 산의 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주왕을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잘못하면 바꿔야 된다. 그리고 뭐 백성이 제일 중하고 그 다음에 사직 군은 사직이 그 다음이고 종묘사직 임금은 아주 맨 가볍다. 이러면서 이 혁명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후세에 임금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금서였어요. 금서. 과거 시험에도 잘 못 내게 했어요. 왜냐면 임금들을 가지고 놀고 막 뭐 잘못하면 갈아버리라 그러니까요. 임금이 신하를 우습게 알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 제일 저거 한 임금이 누구냐면 명나라 태조. 명나라 태조가 주시죠 명나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원장. 아, 장자가 틀렸네. 주원장이 명나라 태조인데 주원장이 왕이 되고 나중에 맹자를 보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그래가지고 막 맹자 사당에 활로 맹자 그 의패를 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없애라고. 그런데 그 신하가 하나 전당이라는 신하인가 누군가 해가 막아요. 그러니까 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삼오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그 이 주원장이 류삼오라는 사람을 시켜서 만든 책이 뭐냐면 맹자 절문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맹자 절문. 절문은 줄여놓은 거예요. 맹자가 총 261장 한 35,000자가 넘습니다. 그거를 그 중에서 한 85여 장을 삭제해버려라. 임금한테 대들은 거, 막 이렇게 한 얘기들 다 없애버려요. 16,000여자를 없애버려요. 거의 반 정도를 삭제해버립니다. 이게 맹자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이 빼놓은 것만 또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절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맹자에서 없앤 것만 보면 아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북송 시대에 재미있는 사람인데 이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구예요. 이 만날 구자인데 이구라는 사람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시도 쓰고 한 사람인데 맹자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맹자 욕하고 다녔어. 그래서 누가 이제 맹자 그 사람 미구 앞에 가서 야 맹자 그다 얘기하면 이러라고 내가 술 사줄게 막 술 사줬대. 그래서 맹자 술 얻어먹고 싶으면 이구 앞에 가서 맹자 욕하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북송 시대에 이구라는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맹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닌 사람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되기 전에 맹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임금이 딱 왕조를 잡고 나면 뭐 갈아치라고 잘못하면 이러니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인성론의 문제, 그래서 인간을 철저히 긍정하는 방면에서 성선론이 나와요. 그러나 정치 사상에 있어서는 또 혁명론까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글로 다가와요. 논어 같은 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은은하면서 오래 두어도 우리에게 자꾸 씹을수록 대학 처음에 들어가서 논어 읽었을 때는 야 뭐 이런 얘기 별로 이런 거 가지고 뭐 훌륭하다고 그래. 근데 지금 읽어도 의미가 새로 달아와요. 그래서 뭐 고기로 말하면 쇠고기 맛 같다고 그러고요. 글로 말하면 겨울글이라고 그래요. 음미하면 할수록 더 맛이 나는 거. 맹자는 여름글이라고 그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콱콱 씹으면 맛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맛이 나. 그래서 현실 속에서 임금들이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비유를 잘 들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굉장히 그 호변가기도 하죠. 웅변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맹자를 한번 이제
뽑아서 읽어가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런 데에도 좀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주 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